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은 제2차 한국전쟁 혹은 적화 통일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7일입니다. 조금 더 이 제목을 자세하게 제가 풀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에 더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선제 공격론, 여기에 더해서 김정은의 북한의 필사적인 핵 개발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적화 통일 야욕,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 및 제2차 한국 전쟁 혹은 적화 통일, 이런데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세 가지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친북, 친중, 반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약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그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84%까지 최고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져서 80% 이하로 78, 77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게 보았던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평가를 유보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제가 평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스타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물을 보는가, 옷 입는 게 어떤가, 미소가 어떤가, 외부적인 그런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비전이 무엇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정부, 또 대통령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다 정치가들도 다 뭘 팝니다. 자기 이념을 팔고 자기의 정책을 팝니다. 우리가 이 사업가들이 딜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냉철하게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나이스하게 대하는지, 얼마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아주 친절하게 먹여주는지,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따지죠. 이 물건이 어떤지 날카롭게 평가해야죠. 포장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 퀄리티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만큼 되는지 따지지 않겠습니까? 왜 걸 따집니까? 시시껄렁하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다른 걸 따지지 마세요. 안경테를 무슨 외제로 했다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국산으로 바꾸고,
쇼입니다. 그런 거 거기에 왜 우리의 주의를 팝니까? 이 사람이 뭘 말하고 뭘 행동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나오는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정말 중요한 플랜이 있고 정책이 있고 철학이 있고 정말 나라를 살릴 수 있는가? 나라를 안전하게, 더 안전하고 더 부강하게, 더 자유롭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그렇게 통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나는 걸 보면서 이런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정책. 먼저 왜 친북, 친중, 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냈습니다.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문제가 주사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김일성을 따라가는, 김일성의 이 주체 사상을 믿고 따르는 한마디로 빨갱입니다. 그 출신이에요. 에이, 무슨 얘기합니까? 주사파 할 수도 있지, 뭐. 지금은 전향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전향하면 문제가 없죠. 뭐 주사파일 수도 있어요. 네, 젊었을 때 그 독재 정권 때문에 그냥 확 그냥 끌어오르는 바람에 그냥 정말 원치도 않게 그냥 가서 그렇게 이쪽이 독재 정권이 미운 김에 그냥 김일성을 붙들고 또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좀 획가닥한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향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어야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의하면 이분하고 이제 함께 같이 전대협 학생운동도 하고 운동권이었으니까 3년 반을 이제 징역 살았고 이 임종석 씨는 또 자기는 김문수 씨는 이제 2년 반 징역을 살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한 번도 이 임종석 씨가 전향했다, 주사파하고 버렸다, 이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빨갱이 사상을 전에 가졌으면 버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야죠. 이건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념적으로 말할 거 없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는 그런 조처를 좀 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아주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전에 주사파였는데 젊었을 때 그때 객기였습니다. 지금은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사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파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사파 2번, 3번 했더라도 우리가 그걸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임종석 씨, 지금이라도 전향했다고 하는 말을 밝히세요.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왜 리더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런 구설수에 올라서 계속 올라가 있습니까? 참 창피한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민주국가 보세요. 영국 같은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자였는데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언론들이 말을 안 해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개성공단을 추진한 그런 분입니다. 얼굴 보면 부드럽고, 네, 아주 나이스한 남자 같아요.
네. 뭐 인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인간적으로 매우 좋은 아주 나이스한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상을 따지는 것입니다. 왜? 남과 북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이 있고 거기에 지금 젊은이들이 뭐 지뢰를 받고 죽어가기도 하고 총을 맞고 죽어가기도 하고 뭐 바다에서 이 격침이 돼서 죽어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이게 뭐 쉬웁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미국은 계속 전쟁하는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언론에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심지어 리버럴한 그런 한국말로 하면 좌파적인 언론들도 그거 합니다. 팍스뉴스는 말할 거 없고요. 애국 채널은 말할 것도 없고. 임종석 씨, 제발 여기 아주 얼굴에 아주 나이스하게 아주 웃고 잘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제발 나 주사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아주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일원으로서 정말 난 그걸 듣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준길 대변인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중책을 주사파 출신이자 개성공단 추진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집권당이 또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언론에 오가도록 그렇게 합니까? 너희들은 지져라. 우리는 간다. 만약 개는 지져도 기사는 간다. 이런 식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님. 통합을 위해서 좀 보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 감동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전에는 진보, 소위 진보, 전 진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이 좌파 진영에서 바뀌는 게 다 진보입니까? 아니죠. 네. 거짓 평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아주 정말 딱 안보에 대해서 철저하고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풀어헤쳐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좀 평화해보자니까 이렇게 해서 거짓 평화로 그렇게 값싼 평화로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게 프로그레시브. 그게 정말 진보입니까? 천만에요. 진보라고 하는 말 참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썼어요. 우리 연평해전 그런 데서 전사한 분들도 이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이번에 추념사가 그런 긍정적인 면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왜 못합니까? 그런데 난 주사파 아니라고, 더 이상 아니라고 왜 이런 말을 못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나라예요. 왜 이런 말을 못해요? 주사파입니까? 지금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정인 씨를 이제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분은 연대 교수입니다. 또 국제 학술회의도 참석하고 국제 잡지에도 이제 이렇게 기고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잘 알려진 분입니다. 미국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는 거 보면 말이죠. 장송택 처형된 것. 장송택이 왜 처형됐는가? 북한의 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장송택이 부패했기 때문에 북한은 정부는 의롭고 장송택 처형은 그 부패를 척결하는 시도였다. 이렇게 북한 편을 들어요. 친북이죠. 아까 주사파 그것도 친북 말할 거 없고, 주사파를 딱 세운 거는 친북이에요. 북쪽에는 우리가 당신들을 친하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의 일본에는 뭐가 됩니까? 웃기지 마라 당신들. 우린 당당하게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우리끼리 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가 잘 될까요? 이 사람은, 문정인 씨는, 네, 이렇게 또, 북한 편을 듭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이유는 그것이지요. 중국처럼, 원래 중국 통이고 중국, 이제 가까우니까, 친중이니까, 장성택은. 이제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을 찬성했고, 중국과 이제 선이 다 있고 하니까 처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사실로 북한 편들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햇볕 정책은 미국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또 말하면서 미국을 반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햇볕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건 뭐 햇볕 정책에 적극 찬성했던 사람들로부터 지금 쏟아지는 이야기입니다.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왜요? 아니 그렇게 햇볕 정책을 했는데도 저렇게 미사일 만들고 점점 더 많이 개발하고 핵실험 계속하고 핵 개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오고 햇볕 정책에서 북한에 뭐를 개방을 하고 뭘 바꾸고 뭘 더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그때 퍼준 돈 거의 한 10조 되는 돈 가지고 북한이 그 돈 가지고 뭐 했겠어요? 북한이 죽기 살기를 지금 핵 개발하는 이런 분들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참석했고 햇볕 정책에 아주 전도사고 햇볕 정책의 이반자고 이분들은 햇볕 정책을 위해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디펜드하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옹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북한이 뭐 했겠어요? 애들 장난감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아니 삐쩍 마른 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었으면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굶어 죽고 말이죠. 90년대 그렇게 굶어 죽어도 인구의 200, 300만이 굶어 죽어도 끝까지 그냥 아주 이 핵 개발을 했던 사람들인데 미국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문 교수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이게 무슨 PhD하고 우리 같이 뭐 PhD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좋은 사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 편견, 이 친북 반미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정인 특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의 원인이라고 또 이렇게 미국을 또 칩니다. 이 반미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요. 아니 정치 그 분야로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왜 모릅니까? 편견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북한이 왜 핵무기 개발을 합니까?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이게 보수 진영의 아주 강력하고 탄탄한 논리입니다. 그것도 개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아주 이 근본 원인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대북 정책을 위반한다고 그러니 아이고 속이 타죠. 그런데 이 문재인 씨가 이 문정인 씨 이름도 비슷한데 아주 아끼는 분이랍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땐 낙제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웁니까?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또 사용해서 지금은 햇볕 정책 지금 옛날처럼 했다간 지금은 아주 역효과가 훨씬 큽니다. 앞으로 이제 가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춘근 국제정치학자는 이런 글을 기고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 우리를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월간조선 이번에 6월호에 기고가 된 글입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의 과거 언행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는 듯 하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핵 만들어서 나중 우리 통일되면 그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진짜 화성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우리들에게 남한에게 쓱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까? 참, 애들도 아니고. 핵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남한을 아주 그냥 고양이 앞에 쥐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계속 벼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를 대한민국을 공격할 그 핵을 가지고 지금 너그럽게 해석을 해요. 문재인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지금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북한을 적대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정확히 지적했죠. 뭐 문재인 씨부터 그렇잖아요. 대선 후보였을 때 집요하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북한이 적입니까? 아닙니까? 말을 끝까지 안 해요. 나중에 딱 한마디는 군사적으로는 적이지만 앞으로 통일할 상대가 아닙니까? 물어본 것은 통일할 상대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휴전선 지금 딱 갈라놓고 거기에 지금 이 군인들을 배치하고 때때로 우리 여기에 이 젊은 애꿎은 이 젊은 젊은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또 우리 주민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그런 일을 뻔히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적이죠. 통일할 상대이기도 맞지만 적은 적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분명히 지금 적이죠. 친구입니까? 적이죠. 적대국이라고 보기보다는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뭐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뭐. 그 정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참.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누구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미국이 공산주의에 패했는데도 기쁘다.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북한에 가서 살지. 그걸 공산주의자가 되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러고 왜 대한민국 정부의 이 요직을 차지하려고 들어요? 뭐 대한민국을 뭐 적화시키려고 합니까? 왜 목표예요? 베트남 패망 당시에 다수의 한국 국민은 희열이 아니라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게 정상적인 한국 국민이 그렇죠. 그 공포심은 미국이 한국도 포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연원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이 베트남을 버린 이유는 중국의 남하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었습니다. 그건 여기서 제가 요만큼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미국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움에서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자죠. 뭐 시체말로 빨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이겨야 당연히 기뻐해야죠. 반미 정도로 여기 지금 이충근 박사는 학자니까 온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빨갱이가 이겨서 빨갱이가 아주 그냥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이겨서 기뻐한다면 그 공산주의자지, 빨갱이죠. 이 한국 정부의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붉게 물들었네요.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사무적으로 대하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더욱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다. 네. 미국과는 딱딱하게 이제 사무적으로, 중국과는 이제 아주 프렌들리하게 우호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사드를 반대하기 위해 중국까지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잘 알죠.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핵심 인물들이 누군지,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누군지, 사드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다 못해 중국까지 가서 그 반대한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몇 명이 있었죠. 중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친북, 친중 반미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고위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나하나 착착되고 있죠. 만약 새 정부가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재협상하자고 나설 경우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사드 때문에 다시 문제 뒤집고 그렇게 될 때는 상당한 긴장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를 미국의 공격에 대한 자위적인 조치라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높다. 아까 문정인 특보, 외교안보 특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한국 신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갈등을 노정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기는 당선되면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 국민들. 근데 뭐 6월 말에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니까, 네. 그 자기 말한 것처럼 과격하게 아주 극단적인 좌파로 그렇게 나가는 것에 스스로가 이렇게 제한을 좀 이렇게 거는 것을 볼 때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좀 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부터 좀 더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그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벌써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성향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세 번째 증거는 좌편향 역사를 시정을 한 국정교과서를 대통령 되자마자 전면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잘한 것입니까? 국정교과서가 잘못됐으면 잘한 거죠. 근데 국정교과서가 나라에 꼭 필요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장래 세대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세대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국정교과서라면, 그것을 전면 폐기한 것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해버린 겁니다. 권한 남용한 것입니다. 이 권한 남용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는데 이것이 권한 남용이 된다면 탄핵감이에요. 자, 이 좌편향 역사 교과서, 네, 이걸 읽기 전에 먼저 국방부에서 2011년에 우리 이제 군에 들어오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역사 교육 받아가지고는 이 총 들고 북한하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다. 역사 교육 좀 다시 좀 제대로 잘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 문제가 됐다고 그래요. 군에서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2011년에 새누리당,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역사 교과서 개선 특위가 활동을 시작해서 조사해 봐서 나온 것이 검정제 도입한 후에 출간된 20종의 한국 교과서 집필진 128명 가운데 83명, 약 65%가 좌파 성향의 이 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절반도 아니고 거의 65%가 다수인데 이게 좌파 필진들이 우리 한국 역사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를 비롯한 언론인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이 조사해 봤는데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류 가운데 5종 금성, 두산동화,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뭐 이런 출판사들 이 교과서들을 좌편향 교과서로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8종 가운데 8종 가운데 아까 65%니까 이것도 비슷하네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실패한 북한의 토지 개혁을 미화했다. 친북이죠. 네, 교과서가요. 북한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 사상을 선전했다. 주체 사상을 선전까지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해서. 세 번째는 유엔 결의를 변조했다. 변조까지 합니다. 국제기구의 유엔 결의까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부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면 누굽니까? 북한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참아 못하고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끝납니까? 대한민국에서 자란 대한민국의 지금 고교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애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합법 정부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이런 교육을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4대 대남 도발, 아웅산 테러, 네. 또 대한항공기 폭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이게 다 북한의 대남 도발인데 이걸 싹 빼버렸어요. 친북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역사를 빼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부 수정 권고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수정하라고 교육부가 말하니까 거부했어요. 그냥 좌편향대로 놔둬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한, 한국을 반대하고 반미 그런 방법으로 기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심지어 반한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해요.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냥 그걸 휴지 조각처럼 그냥 갖다 쓰레기처럼 쾅 갖다 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한, 반미적인 기술하는 이런 그 책들 용인해버리는 그런 걸 수정한 그 책을 갖다가 집어 던졌으니 직권 남용 아닙니까? 탄핵감 아닙니까? 네 번째, 문재인 정부의 이 반미 전에, 네. 북, 친중, 반미. 경향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뭐 누락을 했느니 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뭐 환경평가를 안 하느라고 뭐 32만 평으로 1만 평 줄여서 그렇게 하게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드 배치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연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지금 그 사드 그 추록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한 포대는 사드 한 포대는 이런 이 추록이 6개가 함께 묶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드 등에 업고 있는 이 발사대 이거는 이제 8열입니다. 8열. 그리고
요걸 이제 한 기라고 그러는데, 이 트럭, 요거 전체 세트가 한 기인데, 6기입니다. 6기. 그러니까 한 기에 8열이 있으니까 8, 6, 48. 48개, 이 포열이 있습니다. 이게 한 포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트럭 2대, 이 2기만 지금 배치가, 실전 배치되고, 또 X밴드 레이더가 지금 돌고, 중국이 이걸 반대하는 건데, 자기네 그 영역까지 다 그 강력한 레이더로 이제 탐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사드를 배치를 계속 반대해 왔는데, 자, 이게 지금, 물론 우리 방어를 위해서 필수적이었고요. 미군 방어, 우리나라를 위한 방어로 필수였고요. 환경평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에서 만약에 이것이 급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도 사용하지 않고 환경 영향 평가하자고 하는 건 사드 배치를 연기시켜버린 거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드 배치 철회하겠다, 다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후보 시절엔. 자,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 문정인 씨, 그 외교특보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환경평가 이런 거로 이제 때린 거죠. 네. 미국에 잠정적으로 중단 요구해야 한다. 이 말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이런 결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좀 급하다고 하는데, 전광석화같이 그래서 아주 이번에 그 배치가 됐는데, 우리하고 부딪히는 게 보수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와 부딪히면 집안 싸움이니까 그거야 뭐 체격 뭐 해도 괜찮지만 이 미국과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인 씨나 뭐 임종석 이런 뭐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칼자루를 잡고 있죠. 보수 우파는 지금 칼끝을 잡고 있고. 지금 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벌써 32명 잡아넣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계속 이 활동한 사람들, 국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연사로 나와서 태극기 집회 같은 데 활동한 사람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입 다물게 하려고. 그래서, 이 조사받게 하고 지금 있고.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동영상 지금 하고 하는데도 제대로 말들을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정치적 지금 보복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칼자루를 지금 잡고 있어요. 보수파는 지금 칼끝을 잡고 있어요. 칼날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미국과 상대해서는 미국이 칼자루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칼끝을 잡고 있다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참 가관입니다. 칼끝을 잡고 지금 큰 소리 빵빵 쳐요. 아니 자기들은 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문재인 씨 당신 책임질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 책임질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책임질 거냐고? 책임도 못 져요, 지금. 당당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손해보게 하지 마세요. 위험하게 만들지 마세요.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지 마세요. 이게 요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인데, 70년 동안 피땀 흘려 만든 나라인데, 경제는 좀 잘못하면 몇 년 동안 피땀 흘려서 다시 IMF 같은 거 회복시킬 수 있지만, 한번 삐끗해버리면, 회복하기가 이건 정말 불가능한 수준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엑스와인 딱 걸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곧 6개월 만에 무서운 한국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전에
포츠담 회담이죠. 네. 그게 아닙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리악, 거기에서, 이제, 일본이 한국 조선반도를 이제 지배할 권한을 주고,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할 권한을 주고, 이렇게 미국과 가스라, 일본과 그 외상이죠. 또 테프트, 이 사람은 또 미국의 고위 장교입니다. 서로 만나서 밀약을 했어요. 조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밀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우리 조선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딱 거둔 다음에 곧 일본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치슨 장관이 한국의 방어선을 우리가 두지 않는다. 일본으로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이 또 한국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거 안보는 한번 뚫리면요. 회복 불능입니다. 근데 마치 그냥 우리의 안전까지, 대한민국의 장래까지 자기들이 완전히 손에 넣은 것처럼 행동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역사의 반역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딸린 가족들, 이게 5천만이 넘고 북한은 거의 8천만인데, 정말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현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참여연대라고 하는 좌파 단체가 있습니다. 참여연대에 이어서 민변도 좌파 단체입니다. 조선닷컴에 이제 6월 7일 날, 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여기는 오늘이고, 네. 이제 그런 때 이제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조선닷컴에 나온 글입니다. 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문 대통령의 대선 청구서. 우리가 당신 뽑아줬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들어야 돼. 대선 청구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정책 개혁 과제 제안서를 통해 사드 한국 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살 오름판을 걷고 있죠. 어젠가 오늘인가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포대가 6기라고 말씀드렸죠. 한 기는 이제 한 트럭, 6트럭에 있는 거. 두 기는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4기는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다 가동하는 것도 다 돌려보내. 사드 필요 없어. 사드 돌려보내. 중국의 눈치 보이지 않아? 다 돌려보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두려움이 있죠. 네. 현실 감각이 있는 거죠. 다행입니다. 또 국민들, 특별히 보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리 비보수래도요. 좌파가 아닌 국민들은 이 안보 불안이 오게 되면 좌파 버립니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거는 그냥 놔두고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뭐 딜을 해보려고 좀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 자세한 말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요구가 강해질 겁니다. 벌써 나왔고 이렇게 되면 사드가 완전히 물 건너갈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드 배치의 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 반응을 표하고 있습니다. 딕 돌빈은 이 미국 민주당 공화당도 아니고 리버럴, 우리말로 하면 좌파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입니다. 민주당에서 당내 서열이 2위입니다. 아주 이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5월 31일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 대통령과 한 40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아주 굉장히 이 솔직하고 또 강력한 그런 말들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문 대통령이나 또 뭐 문정부 또 한국이 원치 않으면 예산 1조가 들어가는데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이 낸 돈인데 그 1조 우리 다른 것도 지금 할 일 많으니까 다른 곳에 쓰겠다.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청와대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됐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이제 그 꼼수를 쓰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의원이 내가 말했다고 또 한 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한 거예요. 이번에 와서 할 말 다 하고 간 겁니다.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다 가져와. 2.3.1조 다른 거 썼을 거야. 그러니까 사드 가져갈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희들한테 우리가 뭐 아주 구차스럽게 필요 없어.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그 문 대통령이 만나가서 얼마나 참 아주 그냥 속이 끓었겠습니까? 네. 가져가겠다니까, 진짜. 근데 가져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드 가져가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미군을 보호할 장비가 없는데, 미군이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핵이 날아오고 화학무기가 핵에 탑재돼서 날아와서 떨어져서 미군들이, 그 많은 미군들과 거기에 군속들과 거기에 가족들이 다 죽게 되면은 어떡할 거냐? 안 된다. 미군 여기 놔두면 안 된다. 철수. 이게 사드를 가져가면 미군 철수, 주한 미군 철수가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 이 말은 주한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주한 미군 철수 얘기가 대통령 되고 한 2주 만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한 미군 철수한다.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그 사드 말이야. 좌파에서 하는 얘기는. 사드 말이야. 그 주한 미군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우리가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중국하고 지금 이 전쟁을,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 해볼 만한 거야. 이거 왜 우리가 그 미군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돼? 매우 걱정스럽다. 이게 딕 돌빈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CIA 통해서 뭐 여기 한국에 있는 주한 미대한 직원들 통해 다 듣지 않겠어요? 주한 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주한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미국 정치인이 당연히 할 말 아닙니까? 네, 와서 한국까지 와서 주한 미군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얘기하죠. 근데 그것뿐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보호받으면 우리만 보호받느냐? 한국민이 보호받는다. 왜? 이 2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걸 알아달라는 얘기죠. 주한미군이 여기 왜 있느냐? 너희들한테 뭐 양키고 이런 얘기 듣자고 여기 있는 줄 아냐? 그런 얘기예요. 민주당 아니 리버럴 같은 좌파,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뭐 좌우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합니다. 한 통 속으로 가요. 한국은 얼마나 다릅니까? 안보 문제 심각합니다, 한국이. 여기 지금 이 미군들이 28,500명이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다.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 그 상원 의원이, 미국 의원이 와서 할 말이죠. 어디 그런 얘기 함부로 해, 너희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미군 보호를 위해. 어디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우리가 여기 와서 미군들이 너희들의 한국의 그 사람들 위해 안전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외교적으로 슬슬 이제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바로 뼈있는 그런 얘기들을 여기 한 겁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 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사드 뭐 2기, 6기 그 정도가 아니야. 훨씬 더 많은 걸 필요로 해.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죠. 100번 맞죠.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게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귀국 후에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다.
사드 원천은 빼가. 이런 아주 그냥 그 강력한 말들을 좀 해놓고 난 다음에 가서 나 동료들과 의논할 거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사드 정말 배치할 거야?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정치 구단들이 그걸 몰라요? 새 대통령,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사드 배치할 때 세 가지 정치적 환경 평가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통령이나 국방부가 이게 급하다고 하면 다 그거 하지 않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해버린답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과정을 거치자. 3단계에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3단계 중에 제일 낮은 곳으로 했는데 이거 왜 했냐 하면서 제1단계로 격상을 이번에 시켜놨어요. 네. 정치적 과정을 거치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사드 배치 연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보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대중 칼럼에 북의 핵미사일에 한미 무릎 꿇나 6월 6일 날 나온 글입니다. 조선닷컴에서 제가 봤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 간의 갈등은 현 추세대로라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동맹의 와해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크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그리로 갈 것이다. 아주 그게 크다. 조선닷컴에 또 6월 5일 날 나온 것인데요. 최보식이 만난 사람 인터뷰 그 칼럼인데 그 아시아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하원 의원이 되었던 김창준 의원. 제가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막 하원 도전하고 하원 의원 되고. 네. 김창준 의원 매우 똑똑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드를 치우라고 하면 사드 가져가.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지 모른다. 제 생각에는 철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한미군이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왜 거기 놔두겠습니까? 정치인이니까 이제 외교적으로 말한 거죠. 또 여기 지금 이충근 박사는 신정부의 문재인 행정부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배치 반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 정도가 아니라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아주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까 그래 원치 않으면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 말은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는 얘기가 동일한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경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환수해버립니다. 미국은 전시에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만났는데 작전을 지휘를 못하고 한국군 지휘를 받아요? 그러면 미군이 이겠습니까? 떠나죠.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무기, 이 전략 자산들이 있는 미국이 우리 지휘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주둔군이 돼서 갔는데 거기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군대에서 우리를 지휘한다? 그럼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오라! 거기서 있을 필요 뭐 있어? 와! 이렇게 되죠. 주한미군 철수로 가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막 압박하고 제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북한의 항복을 받아, 핵 개발 안 한다고 항복을 받아, 핵 개발, 핵 모든 것 끝낸다고 하면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친북, 친중, 반미. 이게 나타나죠.
이번에는 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한 거, 오마이뉴스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작년 8월 18일 날입니다. 탄핵 좀 전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제가 이해하도록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시도록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셨어요. 그 결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이었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쯤 통일은 몰라도 남북이 더욱 협력하지 않을까 기대했었죠. 그러나 금강산 관광은 2008년에 중단됐고 개성공단마저 중단되어 남북관계는 19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인데 지금 남북관계는 당장이라도 남북이 포격하고 총을 쏘는 국기전 상태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많은 분이 이런 위기적 상황에 무감각해졌는데 지금은 안보 위기 중에 최고의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안보 불감증, 또 지금이 최고의 안보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보수파가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최고조로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높은 때입니다. 지금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네요. 흥미롭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거 전혀 다릅니다. 실적으로. 이분은 지금 뭐 국지전 뭐 서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 공격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보복 공격을 하고 우리도 참을 수 없으니까 같이 공격하고 한반도에 무서운 전쟁이 붙으면 미국 CIA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서울에서만 시민이 100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휴전선에서 총질하고 그 포격전하고 그 정도 말하는 거예요. 안보 위기가 뭔지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한 동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생각이 그렇게 짧아요.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8년 전인 2008년에 금강산 관광이 끝나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지렛대이자 최고의 성과입니다. 칭찬만 하네. 금강산 관광이 나중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다 끝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끝냈어요? 박근혜 정부가 끝냈습니까? 이때면 언제예요? 이때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아닙니까? 2011년. 노무현 이명박 그때입니다. 그 우리 금강산 관광객 우리 남쪽의 관광객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났는데 아니 이걸 우리 정부의 책임을 미루네. 이 사람 어느 나라 어느 국가의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이 사람. 개성공단은 뭐 남북화의 지렛. 개성공단 우리가 끝냈어요. 개성공단은 돈 주면 공단의 사람들이 그 근로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쥐꼬리만큼 띄워주고 그 다음엔 다 가지고 가서 뭘 합니까? 주민들 뭐 배부르라고 뭐 흰쌀밥에 뭐 고기 고깃국 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럼 또 말을 안 하지. 핵 개발하는 데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 일 하자고. 우리가 핵 개발 시켜주자고. 그 개성공단 계속 우리가 가동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끝난 건데 거기에 대한 전혀 얘기 없고 대한민국 우리한테 화살을 돌리네. 이분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최경환 의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것 서너 개가 북한에 만들어지면 사실상 통일을 꿈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뭐요? 개성공단 몇 개 만들어지면 통일돼요? 참 얼마나 안일하고 순진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유치한 무식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이 짧고 비전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참나. 박근혜 정부 탓을 해요? 최경환 의원님 공부도 하십시오.
자, 이 김대중 씨의 말을 또 인용하겠습니다. 좌파 세력은 트럼프의 재임 중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미국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를 몰아붙이려는 기세다. 이야, 무섭죠?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지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동맹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한미군 쫓아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좌파 세력이. 좌파 세력의 지금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미동맹 파괴하고 그거 살아가자는 거예요. 국제 정세를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이렇게 몰라요. 한미동맹 파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이 갑자기 호랑이로 바뀝니다. 일본이 지금 뭐 같아요? 너구리 같고, 뭐 고양이 같고, 강아지 같고, 쓰다듬을 수 있는 것 같고, 아니에요. 일본이 아주 그냥 사자, 아주 늑대같이 바뀝니다. 주위에 있는 열강들이 땅이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진짜 적이에요. 무섭게 바뀌어서 한국이 진짜 큰 틈바귀 속에서 옛날 구한말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래요. 국제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한말하고 똑같아. 이들은 메르켈을 본떠, 좌파는 메르켈을 본떠, 네. 독일의 지금 수상이죠. 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를 외치고 싶은 것이다. 자, 이충근 박사는 한국의 신정부는 또한 미국과의 동맹보다는 자주적인 방위를 강조할 것이며 자주파가 지금 부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진면목은 사드 배치 반대, 중국과의 우호, 일본 반대,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 미워하죠. 네,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한미일이 튼튼하게 동맹이 돼야 북한 핵을 잘 견제할 수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건데 미국과 완전히 또 등졌죠. 일본 반대. 북한과의 협상 추구, 개성공단 재개.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진면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여러 면에서 정면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치가 됩니다.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2천만 평으로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북한과의 대화는 실패했다고 보며 중국의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뇌관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사드 가져가시오. 뭐 우리 개성공단 우리 열 거요. 금강산 관광 재개할 거요. 그럼 이제 외화가 또 쏟아져 들어가겠죠, 북한으로. 그럼 그것을 이제 북한이 또 다른 북한 그 국제적인 그 미국의 그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꽁꽁 좀 아주 그냥 그 겨울인데 다시 이제 남쪽으로부터 돈이 또 달러가 흘러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핵 개발합니다. 미국이 그걸 가만 용인할 수가 없죠. 한미 관계 파행,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노리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와, 무서운 일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안 되면 지금 중국을 통해서 또 미국이 국제적으로 제재, 경제 제재를 해서 외교 제재를 해서 안 되면 길이 없죠. 그다음에 선제 공격 들어가는 거죠. 선제 공격론. 그리고 김정은의 필사적 핵 개발과 필사적이에요. 아주 죽기 살기로 핵 개발에 매달립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고 뭐건 하여튼 뭐 적화 통일 야욕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주한미군 철수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을 그냥 놔둘 수 없거든요. 때릴 겁니다. 북한이 반격을 남한에 할 겁니다.
남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칩니다.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만약 그냥 가만 놔둔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때려놨다. 내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터뜨려! 그럼 뭐 어떡할 거예요? 남한에서. 지금도 그냥 그런데 아이 무슨 우리가 전쟁에서 뭐 얻을 게 부어 있다고 말이야. 좀 주면 좀 주는 게 아니라 놓아야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면 어때? 살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공산 세상으로 바뀌면 킬링 필드입니다. 그 다음엔 1000만 정도 인구는 그냥 다 죽어요. 기독교인 인구 뭐 말할 거 없고 제일 많이 죽을 겁니다. 잠잠한 목사님들, 또 캐톨릭의 신부님들, 아주 뭐 주교님들 이런 분들 아주 뭐 그냥 오히려 지금 저 좌파가 그쪽에 많이 생겼다고 그러죠. 네. 당신들 다 죽어요. 제일 먼저. 압니까? 신부님, 목사님, 주교님, 감독님 다 죽어요. 당신들.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교회 다 파괴되고 교회당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잘들 짓고 있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소용없어요. 적화 통일되면 되지. 아이고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북한에서 가장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의 가슴을 그 북한인들의 가슴을 끌어넘치게 하는 게 피바다라고 하는 그 연극, 그 공연이에요. 그게 공연이 아니라 한국이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이 약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혹은 실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용감하게 지금 SNS를 통해서 조선일보에도 조금씩, 네. 김대중 씨 같은 분들, 네. 뜻 있는 인사들이 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합니다. 왜? 안보가 걸려 있어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 다니엘 4장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잠언 21장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강물과 같아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호와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 저지를 위해서, 지지라고 하면 곤란하죠. 네. 주한미군 철수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런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강제로 압송이 돼서 끌려서 바벨론 땅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히틀러 같은, 당시에 히틀러 같은 그런 자가 수상이 돼서 유대인을 모두 아주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인 그리고 왕후가 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사람을 시켜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너 목숨만 아끼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멸망하지만 오히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것뿐 아니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후 에스더를 자기가 접촉해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왕에게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왕후에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기도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도할 뿐 아니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나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단식, 금식, 마시지 않은 것까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왜요? 지금 한 달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서면은 죽입니다. 근데 왕이 이제 좋게 생각해서 왕후가 나왔는데 왕후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지팡이를, 자기의 이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고하라고. 그때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네, 여기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죠. 왕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그 지팡이를 내밀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유다인들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하만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듣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 보면 3일 동안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금식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도 나오죠. 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고하고, 네, 또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그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왕후를 또 그렇게 움직이는 이 모르드게 기도와 행동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못하도록,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걸 찾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정부, 또 여론 주도자들, 오피니언 리더, 언론 같은, 특별히 팍스 뉴스 같은, 네,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우리 보수 일각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미군 주한미군 철수로 나가겠다. 우리가 태극기뿐 아니라 성조기를 들고 나가서 우리가 한번 큰 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있는 걸 아는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걸 하십시오.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미국 정부 지도자들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언론, 매체,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면서 할 겁니다.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가 없이는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위중한 때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 국민들을 계몽해야 합니다.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도록 우리가 뭐 SNS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더 활용을 해서 직접 한국 국민들을 계몽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만큼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반미 정책은 제2차 한국전쟁 혹은 적화 통일을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씨를 뿌리듯 이 말씀을, 이 동영상을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선교헌금으로 또 재정 도네이션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고 또 왼쪽에 메뉴에서 맨 아래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선교헌금을 어떻게 도네이션을 하실 수 있는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모든 인간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고 차별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찾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믿지 않는 데서 믿는 대로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제 죄를 용서하신 것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